언론노조에서 이제 가장 지금 중차대한 문제로 지금 거론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법. 네. 야, 이게 언론중재법 말만 들어도 막 힘들어요. 언론중재법. 자, 언론중재법이라 함은 이제 뭐 오늘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워낙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거를 어떻게 개정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그 당시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언론중재법에 이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죠? 혹은 배액배상제라고 하는 걸 포함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언론중재법을 바꿔보자라는 이제 시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언론노조도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소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위 뭐 스카이데일리니 뭐니 해가지고 뭐 허위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게 다들 심각하다 이렇게 뭐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썼다가는 뭐 몇백억씩 뭐 배상해가지고 언론사가 파산하고 그런지 절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언론중재법이라고 개정이라고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중재 언론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가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비하면 그 손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라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뭐 징벌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약간의 논란이 되는 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뭐 배액배상 정도의 의미겠지만 언론에 의해서 피해받은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제받고 빠르게 더 충분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는다는 거에 언론노조는 저는 적극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 뽑을 때도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노조 찬성 이렇게 뽑은 거는 외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좀 논의를 거쳐서 사실 지난 뭐 3, 4년 전에도 언론노조는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하도 법안 처리가 이렇게 쭉 이제 시급히 가다 보니 이제 반대하는 이유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완전 반대하네. 언론노조가 반대해서 언론중재법 통과 못했네. 약간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있으셔서 전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노조는 적극 동의한다. 그래서 찬성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 기억 못하시지만 그 당시에 언론노조 차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노조가 뭐 무턱대고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사의 뭐 그래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거는 좀 인색한 게 사실입니다.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정정보도는 저기 오른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도 몇 달 뒤에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게 좀 바꾸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혹은 배액배상제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켜서 시민 피해 구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자, 시민 피해 구제를 돕자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언론노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적극 우리는 여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액배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시민들이 이제 손해배상 이외에도 여러 이제 절차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시민 친화적으로 바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같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같이 얘기해보고자 한다 이런 거고 그 걱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뭡니까?
뭐죠? 뭐 지금 자기가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질문하듯이. 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즐겁게. 소 반장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론개혁특위에 가서 어저께 토론회도 나가서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발언도 하시고 다 막 뉴스에서 보던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체할 것 같은지 아십니까? 거의 지금 17대 1로 혼자 싸우고 계시네요. 네네. 아 뭐 싸우지 않고 잘 얘기하고 있는데. 소 반장도 지금 이 방송 진행자인데. 그죠? 그죠? 셀럽이고. 그죠? 공인 개인 방송들 다 있으신가? 모르겠고. 자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 네네. 뭡니까? 하여튼 저는 핵심적으로는 핵심. 이게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거엔 동의하지만 네. 이 지금의 이 배액배상이나 손해배상을 강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결론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의 권력 감시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원칙이 저는 강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21년에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됐을 때도 국회를 통과한 마지막 최종안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과 그와 관련된 뭐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외였어요. 제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언론이 어떤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첫 반응은 오보고 허위 사실이고 가짜뉴스다. 악의적 조작이다. 그래 가짜 뉴스다. 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뭐 지금 우리가 바꾸면 허위 조작 정보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부인하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네. 아니, 그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죠. 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손해배상 청구도 이전에는 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을 개인을 다 박아서 연대 책임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요새는 기자 개인을 다 이제 당사자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혹시 손배 청구 걸려보신 분 있어요? 아 그런 거 한 번쯤 당해봤어야 참 기자인데. 기사를 잘 썼나 봐요. 기사를 그 무리 없이 잘 허위 조작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그거 안 당해본 걸 약간 자랑처럼 얘기하는 자랑처럼. 이게 자랑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쵸, 그만큼 더 뭐 날것의 보도나 더 적극적인 권력 감시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뭐 언론이 잘못해서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 수도 있지만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고 아픈 곳을 찌르고 이런 류의 보도들도 늘 그런 손배 청구의 위험을 그렇죠. 갖고 있고 취재 잘하는 기자들 보면 상당히 몇 개의 소송들을 지금 굴러가면서 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 기자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이 압박이죠. 됩니다. 그렇죠.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징벌적이라는 배액배상이라는 더 큰 액수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기자 입장에서 권력 감시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서 배액배상을 위해서 입증 책임을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이 허위 보도에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가 뭔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보도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네가 고의 과실이야. 너희는 고의로 허위 보도를 한 거야. 이렇게 단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언론의 취재 영역에서 되게 부담이 될 뿐더러 이걸 입증하려고 하면 취재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점점 더 이 징벌적 손배를 피해가기 위해서 취재원이 누구야, 제보자가 누구야, 어떻게 취재했어,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김도원 민실위원장님. 근데 이게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사실 이게 미국 사례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개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보도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은 일반인은 안 그래요. 일반인은 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공인이다, 공인이 소송을 낸다 그러면은 입증 책임이 이제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 소송을 내는 사람이 이 언론사가 나에 대해서 현실적 악의를 갖고 보도를 한 거다, 이거를 원고가 입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를 원고가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어떤 의도로 보도를 했는지를
언론사 밖에 있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거의 다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이 법리가 언론 자유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입증 책임자는 좀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공인에 대해서도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언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입증 책임 전환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사례와는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축 효과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이제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반 저희도 이거를 업무로 보고 이제 매일 법안을 들여다보고 네, 막 분석을 하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막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지금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쓰는 것 중에 배액배상. 배액배상. 이 배액배상이라는 입에 안 말을 모르시는 분도 진짜 많을 거예요. 곱하기로 배상해라. 네. 그러니까 손해가 100만 원이면 언론 그 피해에 대해서는 3배, 5배. 3배 혹은 5배 뭐 혹은 이내에서 아니면 그대로 곱해서 배상해라. 300만 원, 500만 원 해라. 이게 배액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인 효과도 있지만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 미국식 그런 손해배상은 퓨니티브 데미지는 뭐라고요?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해요. 그거를 네네. 아예 막 수십 배 수백 배를 예. 물려서 이번에 뭐 900억짜리가 이제 뭐 물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이 너무 어렵지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언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보도나 뭐 오보나 뭐 악의적인 보도도 있을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거냐에 대한 법안인데 이게 사실은 이 피해 구제 쪽을 강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같은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심하고 수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 개정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거는 허위보도 오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허위보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모든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모든 보도를 아까도 말씀하신 허위 보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자에게 어떤 칼날을 하나 더 쥐어주는 셈인데 이거를 마치 언론이 그냥 똑바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나이브한 접근일 수 있죠. 시민 피해 구제도 오래 걸리죠. 네, 네. 실제 대법까지 가서 뭔가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반대로 언론이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권력자들이 낙인 찍고 소송을 남발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기간도 한참 똑같이 기자도 맨날 법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 가고 몇 년 전에 사안들을 계속 입증하려고 뭘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시달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아니 회사 다니면서 내가 기사 썼는데 이걸로 몇 천만 원, 몇억 원 회사에 손해 끼치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라고 생각할 이게 사실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기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기자 정신을 발휘하고 취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자 개인이든 회사든 내가 쓴 기사로 인해서 그만큼의 온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좋게 더 확인해서 정말 100% 정확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의혹 제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그냥 민주정부에서만 생각하면 뭐 그런 걸 갖고 누가 정치인이 언론에 그렇게 뭐 소송 남용해서 부당하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겠어라고 하지만 정권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징벌적 손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난리 났죠. 과연 김건희 관련 보도나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나 여러 언론들이 이 윤석열 김건희의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어도 온갖 압수수색과 손배 청구로 고통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컸을 것인가 이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은 1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났어요. 만약에 네. 여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다고 하면 딱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냥 몇억 원씩 물었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고 저희 YTN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당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을 때 검증 보도했던 기자들이
바로 소송을 당했죠. 그렇죠. 형사고소 플러스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민사소송 청구액이 5억 원이었어요. 아. 만약에 여기에 징벌적 배상이 붙으면은 얼마가 될지 5억 어마어마. 곱하기 뭐 5, 3 하면 25억, 15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배면은 15억이고 5배면 25억이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2심까지는 이제 다 전부 패소했고 이동관 전 위원장 측이 전부 패소해서 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재를 꼼꼼하게 하고 입증을 잘 해가지고 이제 패소하는 일은 막았지만 그 소송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에 다른 취재를 하면은 또 다른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자들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말씀하시기는 쉽고 그런 지점도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 기자도 하나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법률이 권력의 손에 쥐어져서 그런 취약성들을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 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뚫고 나가는 기자들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저널리즘이 권력 감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훨씬 더 소극적으로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송법을 바꾸는 이유도 어떤 법으로 그런 내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좀 보장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방송법 없어도 내부의 구성원들이 싸우고 파업하고 투쟁해서 해고 감수하고 해서 하면 실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다 내부 구성원 노동자들이 다 감당하게 하는 게 부당하다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론노조의 입장은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고 그런 절차들은 좀 논의해서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하자. 제외하면 법안 시민 피해 구제도 확대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도 약화시키지 않고 그렇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혹여 정치인을 만약에 꼭 넣어야겠다. 지금 사실 21년보다 더 법안이 광범위해지는 거거든요. 21년에는 사실 정치인들 제외하는 게 빠지니까. 합의였던 네, 빠졌으니까. 건데 이걸 다 넓혀서 일반 정치인들도 다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 전략적 봉쇄, 이 소송을 통한 어떤 권력 감시 보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직 법안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네. 설명이 나오는 걸로만 봐서는 잘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네. 아쉬운 게 이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 성명 내고도 이제 뭐 댓글들 보면 네.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어. 왜 그 언론 노조 또 이거 반대하냐?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그걸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댓글에서의 분위기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건 언론 스스로도 저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기반 하에서 언론이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절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성만큼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도 지금 현실이니 그 간극을 또 어떻게 좁힐 것인가도 좀 고민이다. 저희가 정치인 제외하자고 해서 이게 정치인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제 청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들은 뭐 물론 언론 보도도 많이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 뭐 이를테면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아니면 뭐 언론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징벌적 손배 혹은 배액배상제보다는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활용하셔서 피해 구제를 하시고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배 도입하는 건 언론 노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찾는 거 환영한다. 반긴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진짜로 억울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은 본인이 징벌적으로 배상 액수를 청구하면 돼요. 이동관처럼 5억 원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중재위 그 통계 보면요, 그 정당에서 청구하는 횟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직접 한다기보다는 또 당을 통해 가지고 당 법률위원회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언론중재위 진짜 어마무시하게 듣고 특히 선거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 피해 구제 확대와 관련되는 건데 시민들은 언론중재위 가보셨고 가보셨어요? 중재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저에 대한 이제 또 반장이 뭐 나쁜 놈이라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뭐 이렇게 언론중재위에 뭘 청구하려고 한다. 그럼 저도
언론학 전공자인데 언론학 박사인데 되게 막막할 거예요. 네. 뭐 물론 좀 시간이 걸리면 네. 하겠지만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정말 어려울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언론 피해를 당했을 때 좀 쉽게 네. 편안하게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엄청나게 언론중재위도 하고 뭐 명예훼손도 걸고 이러는 공인들 정치인들이 더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요 얘기는 지금은 안 맞는다. 지금 맥락상에서는. 애초에 처음에 이 언론개혁, 언론중재법을 좀 들고 이야기할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걸 강조했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시민 속에 정치인들도 이제 스멀스멀 정치인이라고 해서 왜 꼭 제외해야 돼라고 하는 논리로 근데 이 혜택은 사실 정치인이 더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다시 좀 초심으로 민주당도 좀 고민해서 시민 피해를 어떻게 하면 확대하는가부터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배액배상의 액수를 뭐 크게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지금 9월 오늘이 2일이잖아요. 네.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민주당 입장이고 이게 뭐 그냥 블러핑으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워딩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전해 듣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그 언론개혁 특위 내에서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 법안이 공개도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23일 남았는데 네, 법안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면서 권력 감시를 약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법안 하나하나를 잘 따지고 검토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성명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언론 노조가 이걸 그냥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논의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집중적인 좀 수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거는 시민 피해 그냥 어떤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 분노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징벌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밀어붙여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라 법정 하나하나가 과연 언론의 자유도 사실 언론인들만의 자유가 아니라 그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조항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역효과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러려면 계속 9월 25일 통과해야 된다는 걸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빨리 외부로 공개하고 이 법안을 갖고 충분한 일정 기간의 수기 과정을 좀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 댓글로 법안은 언제 공개되나요? 네.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이 법안이 말씀대로 빨리 이제 공개가 돼서 사실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한국 사회에서 논의해왔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수많은 뭐 이를테면 언론인권센터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고 그분들은 다 뭐 언론중재법에 다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더 강하게 시민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쟁점적인 법안에는 다들 이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내시고 수기를 거치고 정말 다들 그래도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합의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기에는 9월 25일 뭐 추석 전 본회의 처리는 너무 급하다, 성급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면 논의를 하는 주체들도 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일정 기간이라도 좀 이게 수기 기간을 갖고 충분히 뭔가 의견 제시할 곳들은 의견 제시할 곳 하고 이게 뭐 다 의견이 일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되 결국에는 뭐 국회에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하겠죠. 네, 근데 네. 근데 그 절차 자체는 좀 거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이 진심을 좀 이렇게 의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언론 노조는 뭐 원래 반대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론 노조가 그런 보도의 제일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론중재 왜 갔냐면 언론 노조 KBS 본부를 네. 악마한 보도들 3건에 대해서 네. 제가 언론중재에 넣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언론 노조도 피해자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네. 얼마나 언론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많습니까? 많아요. 네. 언론 노조는 공인인가요?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할수 징벌적 있죠. 배상 징벌적 할 배상? 수 있겠죠? 그럼 뭐 이를테면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그 공인의 범죄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네. 예, 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또반장 같고. 정도는 뭐 셀럽이니까 공인으로. 또반장은 이제 징벌적 선배 어렵죠. 뷰스 한 100만 나와야지 네, 공인 지금 지급을. 16분 계신데. 알겠습니다. 아 유튜브 제안할 때 지금 언론노조 유튜브 제안 되나? 뭐 한번 해보든가. 안 그래도 저도 아까 5억 원 얘기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불안해가지고. 네. 혹시 한번 뭐 틀렸으면 사실 징벌적 배상 당할까봐. 저 이동관님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네. 이유가 있는 걸로.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일상적인 그런 어떤 대화나 어떤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사실 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다 어떤 뭐 제목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되게 이제 쟁점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되게 이를테면 위축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기자들은 그게 더 심하다라는 네. 거죠. 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 감시가 위축이 되고 약화가 되면 그 피해가 결국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권력 감시가 위축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뭐 찬성 반대 언론에 대한 약간 불신을 투영해서 이건 무조건 징벌해야 돼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법안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언론의 어떤 권력 감시 기능, 탐사 보도 기능, 의혹 제기 보도 이런 기능들을 약화시키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빨리 법안이 공개돼야 법안 문구가 있어야 이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공개하고 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또 그 법안 보고 좀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찬성할 지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언론노조의 더 명확한 그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오셔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언론 현업단체 10군데가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시 5분인데 그 막 게스트가 많이 오시면 막 7시 20분, 30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막 빨리 끝내려니까 허전하세요? 너무 좋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5분 넘겼는데도 이제 네. 원래 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어렵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남아 계셔 주신 15분 그리고 아까 20분, 23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클로징 가겠습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더 많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재미 실종이. 피곤하면 저는 재미가 없어져요. 의미에 몰빵하신. 예. 여기 오늘 제안하신 분 중에 이제 이진숙을 한번 네. 초청해가지고 아하. 하자. 또라이브에서. 그래서 네. 보수 여전사 나가셨으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신다고 생각하면 네네. 여기도 한번 나와주죠. 그렇지. 우파 나갔으니까. 우리 여기도 한번 알아. 좌파로 낙인 좌파는 찍으시니까. 아닌데 그래도, 낙인 찍으시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나오셔라. 한번 나오셔라. 이진숙 공개 초대하겠습니다. 이진숙 선배에게 영상 편지 그런 것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